백두산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은 지난해 6월 시작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많은 항일 열사들의 이름이 이야기될 때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자, 일제와 맞서 싸우고자 하는 자, 그들이 모여들었던 곳, 그들의 눈물과 열망이 새겨진 곳, 백두산입니다. (7월) 백두산 천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선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와야만 했던 우리 역사의 땅. 지금 여기는 백두산 천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이 산줄기는 멀리 지리산까지 이어져서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고요. 또 하나의 산줄기는 멀리 간도 만주까지 펼쳐집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거대하게 자리 잡은 백두산.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항일투쟁의 역사 속에서 가장 뜨겁게 승리의 감격을 안겨주었던 곳. 백두산이 모든 경계의 기점이었고 중심점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민족의 영산이자 독립운동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 영산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어긋난 역사를 바로 세우려 목숨을 걸었던 그때 그들처럼 오늘 백두산에 섰습니다. 백두산 험산줄령은 함부로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30여 분, 이도백화가 흐르는 곳 내두산촌으로 향했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곳. 이 마을은 1920년대 초 조선인들이 황무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입니다. 내두산 항일 유격 근거지 기념관. 이 마을에서 어떤 항일 투쟁이 있었을까? 1935년 동북항일연군 왕덕태와 일제와 격렬한 투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유격대가 자리 잡은 요새였습니다. 1935년도에 그 10월 달쯤에 그때 이거 동북 그러니까 항일 그 혁명군 2군이 제2군이 그 군장이 왕덕태라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저 안도 그 처창저라는 그런 곳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그때 결국 일본 놈들이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 여기를 이제 들어온 거래요. 1935년은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독립군 토벌 작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저구에 가게 되면 뭐 이 전쟁을 이거 지휘하던 이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저 그 전쟁할 적에 이거 저 그러니까 그걸 파는 거 있잖아요. 그 근진지에 그걸 판 것이 거기 한 40, 50m 가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의 전투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항일 유격대가 근거지를 개척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일제는 마을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전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떤 곳이에요? 예, 여기가 그러니까 그 전에 제2군이 그 지휘부라면 저짝이었었는데 이제 일본 군들이 와가지고 이전에 이 밑에는 모두 밭인 거래, 비탈밭이에요. 그래 이제 일본 놈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하면 이 우리 그 캠군들은 여기 와가지고 모두 매복에 하셨던 거래.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여기 주요 진지지요 이거는. 여기 지휘하는 사람이 전투 지휘도 여기서 했고. 그래 이런 곳이 여기 이 부분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그 되게 내두산에서는 중요한 위치였나요? 예, 그렇죠 이거. 내수산에서 말하면 제일 고봉은 아닌데 딱 전투에 하기가 이거 적합한 이런 곳이죠. 유격대는 참호와 포대를 만들고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내두산초는 철거당했습니다. 백두산 일대 곳곳에 숨어 있는 항일 투쟁의 역사, 그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1930년대 백두산 일대 항일 빨치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김일성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많은 독립군들이 백두산 일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한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동북항일연군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백두산 일대 빨치산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겨울은 길고 엄혹합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계절.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전사들은 이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참호를 파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일제와 맞섰습니다. 백두산을 지켜야만 조국을 찾을 수 있으니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그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를 침묵하면서 백두산을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이 백두산이야말로 우리 민족 발상지다. 그리고 우리 민족권 상징이다. 이런 그 강한 정체성을 갖고 독립운동을 정리했는데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강한 상징성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강한 그 자부심과 민족적 그 자부심을 주어서 독립운동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강한 그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백두산으로 가자. 전국적 의병활동을 벌였던 유인석의 주장이 나온 것은 1895년. 자연 환경이 지구전을 펼치기에 적합하고 중국, 러시아 등 국제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백두산 일대 조선인들이 정착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우측이 북간도, 즉 오늘날의 동만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이고요. 백두산을 경계로 좌측이 남만주, 우리가 당시 용어로는 서간도가 되겠죠. 백두산이 모든 경계의 기점이었고 중심점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백두산을 벗어나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독립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다. 백두산 일대 지역을 흔히 간도라고 부르는데 연길, 용정 등이 속한 곳을 북간도, 백두산 서쪽 심양, 단동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서간도라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대 정착지 북간도 용정. 용정의 항일투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강력했습니다. 용정은 단순한 여러 한국인들이 머무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북간도에서 거의 최초로 한국 사람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용정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운물, 그리고 그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용정이라는 말은 선구자에도 등장하는 용두레를 써서 물을 깃는 운물을 뜻하는데요. 이 공간에 물을 찾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이 형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도 지역 이민자가 급증한 때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선구자들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906년 이상설은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설립, 본격적으로 교육에 뛰어들었고 이후 한 해 10,000명 이상 간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서전서숙은 1908년 명동학교로 이어집니다. 항일 구국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김학연 등이 중심이 돼 세운 학교입니다.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우리말과 글, 역사와 과학을 배운 이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독립운동가 송몽규가 이 학교 출신이었고 1925년 폐교할 때까지 총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동주 생가가 남아있는 용정의 조선인 마을, 여길 주목해 주십시오. 기와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조선의 꽃, 그리고 태극문양,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1919년) 용정 지역 독립운동 세력들은 일대 전환의 시점을 맞이합니다. 여기는 3.13 반일 의사릉, 3.1 만세운동처럼 3.13 만세운동을 벌이다 순국한 열사 17분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때의 시위는 백두산 일대를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간도에서는 이미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한 7일, 8일쯤에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제 중심이 됐던 곳이 지금의 용정, 서전뜰이 되는데 거기서 모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만세운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3일 시위대가 모인 곳은 현재 용정시내 한복판. 과거 이곳은 서전평야 넓은 뜰이었습니다. 당시 이 집회의 이름은 조선 독립 축하회. 북간도 지도자들은 독립선언서가 아닌 독립선언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말 그대로 선전포고. 만세운동은 곧 일제에 대항해 싸우겠다는 반일운동이었습니다. 2달간 총 47번, 10만여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열망, 단합된 힘을 자각하게 됩니다. 3.13이라는 것은 그 용정이란 일대의 조선인 사회, 제만 조선인 사회의 항일 의지를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리를 내세울 때 무장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는 아직 성글지 않았는데, 숙성하지 않았는데 독립운동의 사상 부분을 대동론에 맞춰서 정립하고 내세웠던 선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간도 지역 일본 총영사관이 용정에 있었습니다. 3.13 반일운동을 겪으며 그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중국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마음대로 탄압할 수 없었던 일제는 중국 정부를 움직여 발포 명령을 내리고 일제에 대항하는 모든 시위와 집회를 금지한 채 대반격에 나섭니다. 그 1920년대 그 훈춘 사건 이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만주 군사 지역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보니까 한 5월 달부터 작전이 들어가더라고요. 20년 5월 달. 맞아요.
그래서 7월, 8월까지 가고. 그거에 대한 대응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반토벌이죠. 그렇죠. 반토벌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도화선이 된 게가 봉오동이죠. 봉오동 전투, 1920년 항일 독립군과 일본 군대가 맞붙은 전투입니다. 강양동이나 우리는 봉오동 전투가 시작됐던 그곳,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문 지역 일광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20년 6월 독립군이 국경을 넘어 지금의 북한 강양동 일제 순찰대를 습격합니다. 그러자 일제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봉오동 전투가 시작이 된 거죠? 강양동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맞아요. 지금 우리 일관산에서 내려다보는 저 앞에 보이는 저 작은 마리가 특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가 함경도 온성군 강양동입니다. 네. 우리 봉오동 전투 시작이가 민단에서 네. 저 강양동을 습격한 사건이가 실제로는 봉오동 전투의 서막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전투는 4일 전투는 여기. 여기고 그다음에 5일 전투는 5일 여기. 전에는 여기고. 네, 그다음에 6일에서 7일. 6일에 거기서는 저 후안산 고구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7일 날에 오후에 그 우리가 알고 봉오동 있는 전투. 봉오동 본 예, 전투가 예, 예. 펼쳐지는. 독립군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동하면 일본군이 추격하는 상황. 홍범도, 최진동 부대원들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일본군을 유인합니다. 1920년 6월 7일 일본 추격대는 결국 봉오동에 이릅니다. 길림성 최대 도시 영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백두산 동북지역. 백년 전 전투가 벌어졌던 이곳은 현재 거대한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고려령의 험준한 산줄기가 둘러쳐진 계곡지대, 100여 호의 민가가 있는 독립군 근거지였습니다. 일본군 소자 야스카와가 지휘하는 보병과 기관총대 1개 대대가 봉오동에 들어선 것은 6월 7일 새벽.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독립군이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독립군은 크게 승리합니다. 일본군 전사 157명, 독립군 전사 4명. 홍범도, 최진동 장군이 이끄는 군무도독부,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된 봉오동 전투. 북한도 지역 항일 독립군들에게 첫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전투였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함으로써 이 북한도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가 신속하게 더 빨리 습성한 겁니다. 6월달 3개월, 4개월 사이에. 6, 7, 8, 9월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 아들도 이 문제를 해가지고 자기네 이 봉오동 전투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봤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사기가 개강되고 사기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일본 아들이 다시 이 터벌에 들어온다는 대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뒤 봉오동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남서쪽 백운평 고객 일대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납니다. 바로 청살리 전투입니다. 북로군정서 이범석, 김좌진 장군,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대종교 지도자 서일 등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청살리로 모여든 것이 1920년 10월 21일. 직수에서 시작된 전투는 청살리 일대 여러 곳에서 10여 차례 계속됩니다. 그리고 26일 좁고 긴 백운평 계곡으로 들어선 일본군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 매복 기습 작전을 벌이는 독립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전투마다
단독적인 그 전역한 것도 기습전도 있었고 매복전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연합작전 했다는 게 이미 있어요. 분홍조사하고 대한독립군단은 실질은 다른 단체들이 동학운동에서 그 어떤 갈등에 의해서 시종 단합이 못 됐어요. 그러나 이 청산리 전투에서는 연대 작전을 했다는 것은 아주 큰 단합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20년대, 30년대 독립투쟁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청산리 전투는 우리 민족사에서 길이 빛날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우리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역사다. 역사로. 당시 상해 임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군 전사자 1200여 명, 독립운동 사상 최대 정과를 올린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는 정규군인 일본군과 비정규 부대인 독립군이 싸운 전투예요. 비정규 부대가 정규 부대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일본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청산리 전투가 역으로 일본군을 괴롭혔고 일본군의 작전 목표인 독립군의 섬멸을 이라는 것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청산리 독립전쟁은 승리한 거죠. 독립군이 전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이 왜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내지는 전쟁의 목적을 와해시켰고 좌절시켰던 데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자극 고양 이 측면에서는 청산리 전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합병 이후 10년 고국 땅을 떠나 백두산 일대에 자리 잡은 독립운동 세력은 훈련된 군인과 전투를 지휘하는 지도자 그리고 넉넉하진 않아도 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역사는 신흥무관학교를 이야기합니다. (1911년) 독립운동가 이회영이 가족과 친지들을 이끌고 서간도로 이주해 세운 군사학교. 그것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백두산 일대 무장투쟁의 디딤돌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신흥무관학교,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학교가 세워진 곳은 길림성 영길에서 차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서간도 추가가였습니다. 추가가는 지금도 남산, 왕클령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산골 마을입니다. 일제히 눈에 띄지 않는 곳, 그것이 이회영의 선택 이유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원래 저쪽에 지금 벽돌 공장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긴 옥수수 창고가 있었다고 하고 거기를 이제 처음에 학교 교사 건물로 이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기 졸업생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조선의 부자였던 이회영 형제가 전 재산을 정리해 학교를 세웠지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학생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학습과 군사훈련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과 일제의 감시의 눈을 피해야 했기에 하루하루가 긴장된 나날이었습니다. 차마 무관학교라 부르지도 못하고 신흥강습소라 했던 옥수수 창고, 이제는 벽돌 공장이 되었고 한때 번성했던 이 공장도 쇠락의 길에 접어들어 곳곳이 낡고 허물어져 있습니다. 110년 전의 흔적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어려움. 생도 원병상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끼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매일 맹훈련했지만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었다. 100년 전에 여기에 조그만 집 한 채 짓고 또 이제 사람들, 학생들 모아서 가르칠 때 비통함, 억울함,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희망, 그 다음에 뭔가 또 우리가 이뤄보면은 되지 않을까? 독립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이 공간에 담았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이 폐허조차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지금 이제 공장도 여기는 이제 기능을 다해서 일정 부분 옛 모습도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모습조차도 귀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불과 1년 뒤 장소를 옮깁니다. 일제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합리화에, 그리고 세 번째 학교는 고산자에 만들어집니다. 압록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합리화 강가 언덕에 세워진 학교. 생도 원병상의 수기를 보면 학생들은 이 강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다 합니다. 리메일지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었던 김산 장지락이 여기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당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신흥무관학교는 입학 자격이 아마 한 18세 정도였을 걸로 보이고요. 신흥무관학교 입학 자격. 한용운이 이곳 합리화를 찾았다는 기록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혈단신 합리화로 건너온 한용운은 그 어떤 추천서도 없었기에 거절당합니다. 더욱이 일제히 밀정으로 오인한 생도들의 총격으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회영의 부인 이운숙 선생이 남긴 서간도 시종기에는 그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생도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 입학, 독립전쟁의 군인이 되겠다며 국경을 넘은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로 다시 온 거예요, 저희가? 저희 이제 고산자라고 하는 곳인데 실제로 분교라고 하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이제 배출이 되고요. 1919년부터 1920년에 신흥무관학교가 이 일대, 이 옥수수 밭인데 이 일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한 번 입학생이 한 600명 정도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고산자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는 산속이나 언덕 위가 아니라 평야지대였다고 합니다. 이 넓은 옥수수밭 어디쯤이었을까요? 这块儿就是最哪溜的左右吧，这块儿就这哪块儿。这地方以前是有那个以前的那个老学校，对老学校，我吧哈，我听他们上书叨的，我倒不是都不是，反正他们原先韩国那些人都来过，这个地方，可能就这一路。 这一片呗。 중국인 주민 중에는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那个遗址的那些石头。 할아버지가 이전에 그 저기 민가 그 여기서 한 60년 넘게 살았어요. 일본 시리 때 여기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능감이 로인이 그 데리고 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때 서기 노래하면서
같이 와가지고 대주더라 말이지. 지터가 여기도 하고. 그런 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안 사람이셔야죠. 기록에 의하면 이때는 완벽한 군사학교의 면모를 갖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4년제, 그리고 6개월, 3개월 속성반도 있었고 졸업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독립전쟁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고산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추가가나 합리화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의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하겠다라는 장소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보통 한 3,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이 이곳 고산자에서 배출된 학생들입니다. 오직 독립을 위하여. 중국인들도 살기 어렵다는 거친 들판에서 10여 년,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훈련받은 독립의 전사들은 백두산 일대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낼 강한 독립을 향한 의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대와 맞설 전략과 전술을 갖춘 그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정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전사들은 일제의 잔인한 간도 대학살을 견디며 1930년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백두산 항일투쟁사에 있어 가장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우리 독립군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곳 백두산 자락은 10월이면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민가는 곳곳에 떨어져 있고 어디선가 일본의 눈길이 닿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백두산 일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1932년 3월 1일) 날 괴뢰 만주국을 세우면서 이제는 전 만주가 일본의 직접적인 통치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본 군경이나 괴뢰 만주국군의 탄압이 직접 그 독립운동 세력에 미칠 수 있었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백두산 부근의 높은 그 고산지대, 그리고 숲이 울창한 그 산림지대로 올라가가지고 그쪽에서 적의 통치나 그 탄압에 미치지 않는 그 산악 고지대에서 백두산 부근에서 밀령을 만들고 우리 동포들이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유격 건진을 만들어서 끈질기게 40년 전반기까지 항일 유격 전쟁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일제의 반격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투쟁의 근거지를 옮겨야 했던 항일 전사들.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희 이제 신비년에 있는 이홍광 장군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용광 장군이 여기 신민년까지 와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지역에 근거를 두고 독립운동을 했고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만주 간도라고 부르는 이곳을 또 동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항일 전투를 벌였던 겁니다. 신비년, 청나라의 발상지로 알려진 이곳은 오랫동안 만주족이 거주한 작은 도시입니다.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길림성 영길에서 차로 8시간 이상 떨어진 우리에겐 낯선 곳입니다. 신비년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항일 열사 유적을 찾아 산에 올랐습니다. 신비년 중심가 마을 뒷산에 세워진 거대한 탑.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운동에 나섰던 만주족 이춘윤 열사와 조선족 이홍광 열사를 기념하는 탑이 이 산 정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주가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이 일대를 전부 다 봉금을 하게 되는 게 자신들의 발상지를 지킨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백두산을 포함하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거고요. 거리로 보면은 한 200km 정도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일대를 유격 활동을 할 때는 산에 은거했다가 또 평야로 나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활동 근거지였던 거죠.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동북의 유명한 의용군 영수의 하나라 칭송했던 조선 청년 이홍광은 어떻게 이 먼 타국의 땅에서 항일 열사로 기록돼 있을까요? 그는 고향 경기도 용인에서 일본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뒤 중국으로 넘어와 항일 투쟁에 뛰어듭니다. 이홍광 선생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인데요. 동북인민혁명군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60여 차례 이상 이 지역에서 항일 전투를 벌였던 분이고요. 1935년에 환인 근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가시죠. 이홍광 장군이 이끄는 부대는 빠르고 전략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1930년대 최초의 대규모 국내 진입 작전, 동흥 습격 사건, 바로 이흥광 장군이 주도한 작전입니다. 이듬해 결국 환인년 백두산 밀영에서 전사할 당시 그의 나이 불과 25. 자랑스런 우리의 역사입니다. (1930년대) 백두산 일대 만주 지역 항일 투쟁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 함께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도현 역사박물관 앞마당에 세워진 여성 열사의 흉상. 많은 관광객들이 그 이름을 확인하고 그 위대한 행보를 돌아봅니다. 여장군 허성숙 항일 열사. 놀랍게도 그녀는 조선인입니다. 동북 그 항일 역사의 전사에서 그 유일한 전투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전투하다가 이렇게 포로돼서 사망한, 전투하다가 희생된 그런 여성 전투 영웅은 처음입니다. 비록 이 허성숙 분이에요. 다른 분들도 이제 여성이 영웅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허성숙은 이제 항일연군에서 전투를 직접 이끄는 그 전투 단위의 책임자였어요. 최초의 여성 기관총 사수였던 허성숙은 숱한 전투에서 놀라운 전과를 기록합니다. 뛰어난 사격 솜씨는 물론 20여 명 군대원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그녀의 투쟁 의지는 강인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일제히 앞잡이가 되어 재산을 모으고 항일 투쟁을 방해하는 아버지의 잘못을 숙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939년) 그녀의 나이 24, 안도현 대사하 전투를 마지막으로 전사합니다. 허성숙만은 그런 일본 한간 일본 앞잡이 이런 아버지를 두었지만, 아버지 길 따르면 일본에 투항하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혁명하면 일본과 싸우는 길이에요. 허성숙은 단연히 일본 사람에 대한 그 복수심이가 있는 겁니다. 일본과 맞서 싸워 독립을 찾을 수 있다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투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만주 벌판에 등장한 독립군 토벌대. 조선인들의 손으로 독립전사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처단하는 부대. 일제는 1938년 최대 900여 명의 간도특설대를 만들어 항일 투사를 공격합니다. 독립운동의 의지를 꺾기 위한 가장 악명 높은 부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추격은 집요했고 탄압은 잔인했습니다. 동북항일연군, 팔로군, 조선의용대 등 당시 백두산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벌이던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토벌 대상이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기록된 토홍작전이 108회, 살해된 항일 무장 세력과 민간인 172명, 그리고
기록으로 남지 않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체포, 강간, 약탈, 고문에 시달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백두산 북서부 최대 도시 하얼빈에서 차로 약 4시간 떨어진 경안현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이 동북지역 항일 열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공원에 우리의 열사 조선인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영식 장군입니다. 백두산 마지막 파르티잔이라 불리는 허영식 장군은 경북 구미 출신. 그의 독립운동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허영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허영식은 30년대 우리에게 북만, 동만, 남만 세 구역에서 항일운동 시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참가한 속에서 북만에서 항일연군에서 지위가 가장 높았던 저 한 사람이죠. 40년대 러시아로 다 넘어갈 때 이분은 남아했어요. 네. 예, 남아했는데 그 40년대 들어와서 가장 처절한 항일투쟁 그 환경 속에서 목숨을 바친 순국한 최고 지휘관이죠. 동북항일연군 제3노군 참모장, 당시 백두산 일대에서 김일성, 김책보다 더 유명하고 일제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호랑이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1940년 일제의 압박으로 위기를 느낀 동북항일연군 지휘관들이 러시아로 넘어갈 때 우리 민족 항일 전사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백두산에 남습니다. 在你的这个印象当中，我们这个许将军是什么样的印象？是抗日英雄，大英雄。那您知道他是怎么牺牲的吗？他是除了执行任务，完了暴露了，让日本人发现了，他被日本陷害了。 1942년 8월 일본군의 집중 사격을 당한 허영식 장군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채 청봉령 산속에서 발견됩니다. 항일 운동에 투신하겠다는 동포 청년 1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지키고 그 대가로 대장군이 그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용광, 허영식 또 많은 그 한국인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시되어 왔었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싸운 그 내용이라든지 그들이 내세웠던 그 선전 구호를 보게 되면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똑같이 내세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적을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족주의 독립군과 같은 그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단은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수많은 독립전사들의 역사도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여전히 민족의 영산이듯 그들 또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백두산은 지금 현재 중국의 영역과 북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우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만큼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지리적으로 갈 뿐만 아니라 당시를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나 구술 자료가 있을 건데, 내지는 인류학적인, 민속학적인 자료가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자유롭게 좀 보고 열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주어졌으면 더욱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사의 재조명, 새로운 재조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팔도 강산 울리며 태극기 펄펄 날려서 조국 독립 차
보지 않았다. 백두산은 높이 압록강은 길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지하에서 쉬시는 성별들 우리만 바라보시겠네. 저산 곳곳에 묻혀 있는 조국 독립을 갈망했던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가 되살아날 때 백두산은 성큼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00년) 전 백두산 일대에 대한독립 만세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독립군도 그 독립군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 독립에 목숨을 걸었던 독립군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그 시절의 역사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그 모습을 하나라도 더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며 책무가 될 것 같습니다. 백두산이 기억하는 그 이름을 이제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